단골 손님을 찾습니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꿈이었어. 안녕하세요, 렐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달러구트 꿈백화점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페니가 달러구트 꿈백화점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재고가 부족한 꿈을 관리하고 꿈값 창고에서 감정으로 가득 찬 병을 옮기고 프런트에 수많은 눈꺼풀 저울을 관리하는 일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죠. 게다가 꿈 산업 종사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드나들 수 있는 컴퍼니 구역에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페니를 기다리고 있는 건 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사람들로 가득한 민원 관리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달러구트는 아주 심각한 민원 하나를 통째로 페니에게 맡기게 되죠. 왜 저에게서 꿈까지 뺏어가려고 하시나요? 이런 알쏭달쏭한 민원을 남기고 발길을 끊어버린 792번 단골 손님. 페니는 과연 달러구트 꿈백화점의 오랜 단골 손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운이 좋았다. 달러구트가 분명 요즘에는 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했다. 2021년 1월 15일. 지금의 감정과 감각을 꼭 남기고 싶다. 예전에는 하늘도 푸르고 산도 푸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얼마나 다른 푸르름인가. 꿈에서 본 열대우림은 살아있는 것처럼 시시각각 변했다. 온종일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광경이었다. 하늘은 파랗게 푸르렀고 오후의 나뭇잎은 저마다의 노랑과 초록빛으로 푸르고 물방울이 맺힌 풀잎은 너무나 맑게 푸르러서 그 모든 고요한 푸른색을 내 눈에 담아냄과 동시에 각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내가 보던 세상도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요즘 들어 간혹 꿈에서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두렵다. 잠드는 게 두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미 많은 걸 빼앗긴 내가 꿈까지 빼앗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일이다. 아니, 마음의 준비가 되더라도 너무 힘든 일이다. 만약 영화나 소설에서 본 것처럼 꿈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제가 계속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저에게서 꿈까지 빼앗아 가지는 마세요. 792번 손님의 꿈 일기는 민원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구절로 끝났다. 페니는 손님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남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이 한층 환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시력은 물체를 구분할 순 없었지만 아주 미약하게나마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남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뒤 침대 아래에 있는 반려견 반디를 쓰다듬고는 주방으로 나가 냉장고 속에 매번 같은 자리에 넣어두는 물을 꺼내 마셨다. 그 능숙한 손놀림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지난밤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남자는 차가운 물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간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어젯밤에도 꿈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기억이 맞다면 요즘 들어 꿈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남자는 6년 전 급속도로 진행된 병으로 시력 대부분을 잃었다. 그 일을 겪기 전에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몰랐다. 막연하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줄로만 알았다. 보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남자에게 앞이 보인다는 것은 굳이 자신이 가진 능력들 중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능력이었다. 그래서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일주일 정도 앓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치유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왜 보이지 않는지, 왜 앞으로도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닥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정신력이 무척 강인하다고 했다. 남자 역시도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해야 할 일에만 집중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랬다. 대신 가족들이 그가 슬퍼할 몫까지 다 가져가 버린 것처럼 슬퍼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위험에 처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몸이 생존에 불필요한 외부 요인은 칼같이 차단해버린 것 같기도 했다. 그때 자신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그의 감정이라는 걸 몸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막막함과 절망감이 온몸을 뒤덮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당장 습득하고 적응해 가야 할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걷는 연습부터 다시 해야만 했다. 지팡이를 들고 장애물을 피하는 연습을 하고 벽 쪽에 붙어 걷는 노하우를 터득했다. 가족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집 근처를 혼자서 걷는 연습을 하게 되기까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다. 남아있는 온 감각을 다 쏟아부어서일까? 이상한 말이지만 재활 훈련을 하면서부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아주 짙고 선명하게 그에게 돌아왔다. 집 앞에서 대로변으로 나가는 걸음수, 불규칙하게 패인 도로와 군데군데 끊어진 타일, 집 근처 식당에서 풍겨오는 시간대별로 다른 냄새들까지. 그전에는 어떻게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중첩되어 그에게 들어왔다. 잃었던 일상을 하나씩 되찾아내는 것은 점자를 찍고 더듬어 읽어내는 것만큼 더딘 일이었지만 하루하루 삶의 밝기가 한 단계 높아지는 성취감이 뚜렷한 일이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남자에게는 훨씬 잘 맞았다. 가족이나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 친구들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던 어느 날, 남자는 수없이 연습했던 코스 중 하나였던 교내 편의점에 혼자 들어갔다. 10평 남짓한 편의점 안에 들어서자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바코드 찍히는 소리가 났다. 그가 지팡이로 바닥을 소리나게 두드리며 걸음을 옮길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소리로 느껴졌다. 그들은 좁은 편의점 통로에서 남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벽에 바짝 붙어주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를 우물쭈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곧장 음료 냉장고로 갔다. 문을 열고 캔 음료의 윗부분을 더듬어 음료라고 적힌 점자를 읽어냈다. 상표나 종류는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의 캔 음료가 그냥 음료라고만 적혀 있다. 이미 익숙한 사실이었다. 남자는 자주 마시는 음료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가운데 냉장고, 딱 가슴 언저리까지 오는 높이 맨 왼쪽 음료를 집어들었다. 이게 맞을까? 만약 직원에게 물어본다면 10중 8구 친절하게 알려줄 터였다. 하지만 그날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서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경험이었다. 게다가 바쁘게 찍히는 바코드 소리,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손님을 맞는 딱 한 명뿐인 직원을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았다. 더 솔직하자면 그날은 눈이 멀쩡하게 보였을 때처럼 행동하고 싶었다. 남자는 예전에도 누군가 바빠 보이면 제 일을 알아서 해낼 뿐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었다. 주위에서 눈치 빠르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도 심심찮게 들었다. 남자는 시력을 잃기 전 자신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따라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던 게 화근이었을까? 편의점을 나와 캔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들이켰을 때 평소에 자주 마셨던 음료가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그간 잘 버텨주었던 의지가 처참하게 꺾이고 말았다. 진열 방식이 불시에 바뀐 것까지 그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평소였다면 다음부터는 꼭 여쭤봐야겠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문제였다.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예전의 그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시력만 뺏긴 게 아니라 자신다움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그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더불어 그간 늘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생각했던 동네 사람들의 젊은 사람이 딱해서 어떡하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되면서 부지불식간에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내가 딱하다는 건 나 자신이 가장 많이 느껴요. 그걸 겪어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는 편의점 근처에 인적이 드문 계단 아래에 지팡이를 던지듯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소리치며 울고 싶은 기분을 겨우 삼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자의 지팡이를 챙겨서 손이 닿는 곳에 놓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일하는 상담사예요. 언제 한번 내키면 찾아오세요. 상담실의 연락처와 위치를 휴대폰에 녹음해 드릴게요.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상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를 슬쩍 도와주면서 말했다. 차라리 펑펑 우는 게 나을 것 같은 표정이어서 그래요. 누구라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걸요? 상담사의 배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고마워하기만 하는 삶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패 끼치지 않고 사회에 스며들어 자립하는 것이 최선인 사람?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최선일까? 최선의 기준이 이렇게 당연한 수준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남자는 이틀 내내 잠만 잤다. 잠자는 것은 누구나 눈을 감고 동등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기뻤다. 꿈을 꾸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고 그게 구원 같았다. 심지어 현실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도 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잠이 들어도 또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 남자에겐 깨어있는 동안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시간이 흘러 남자는 반려견 반디를 만나게 되었고 일전에 도움을 받았던 상담사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새롭게 일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요즘 들어 꿈에서도 보이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더 뺏길 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버거웠다. 꿈도 기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날의 기억이 많아질수록 꿈에서도 볼 수 없게 된다는 어떤 이의 이야기에 예외가 있길 바랐다. 이미 시간은 평소에 잠들던 시간을 훌쩍 넘어 자장을 지나고 있었다. 내일은 늘 가던 학교와 집 사이에 한 코스를 더해 주기적으로 다니는 상담실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걸 알고 있는지 안내견 반디가 남자의 발밑에서 낑낑거렸다. 왜 안 자냐고? 그래, 이제 자자, 반디야. 너도 잘 자? 그리고 안내견 반디가 새근새근 잠드는 소리와 함께 남자도 거의 동시에 잠이 들었다. 남자는 오늘 꿈속에서 안내견 반디와 함께였다. 반디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벼서 자신이 옆에 있다고 알려왔다. 아쉽게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잠들기 전 그대로였다. 실망한 남자가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그를 다급히 불러세웠다. 잠깐만요. 792번 손님? 네, 저요? 누구시죠? 남자를 792번 손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저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일하는 팬이에요. 꿈 백화점이요? 그런데 저를 무슨 일로? 저는 오늘 꿈을 사고 싶은 상태가 아니에요. 꿈을 사지 않으셔도 돼요. 손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탁이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손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손님과 꼭 대화를 나누고 싶대요. 엄밀히 말하면 손님께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괜찮으면 팔 한쪽을 제게 맡기세요. 남자의 안내 겸 반디가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디가 반갑게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가 남자의 무릎 언저리를 톡톡 치고 있었다. 위험한 사람은 아닌 걸까? 손님의 반려견이 같이 왔나 봐요.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저와 함께 다니는 안내 겸 반디예요. 반딧불에서 땄어요. 펜이라는 직원이 능숙하게 안내한 덕분인지 아니면 그의 발걸음이 이미 꿈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을 외우고 있어서인지 남자는 수월하게 백화점으로 들어왔다. 한쪽에선 적지 않은 인파가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와와 슬림랜드 봤어? 저기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어. 실물이 훨씬 예뻐. 킥슬럼버는 어떻고? 난 그 앞에서 긴장해서 한마디도 못할 거야.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사람들은 대단한 유명인이라도 본 것처럼 들뜬 목소리였다. 직원 휴게실로 들어갈게요. 안에서 두 분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페니는 삐거덕거리는 문을 열더니 아늑함이 피부에 전해지는 따뜻한 공간으로 남자를 안내했다. 휴게실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남자를 기다린다던 두 사람이 이미 와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남자는 잔뜩 긴장한 채 반디와 딱 붙어 서 있었다. 반디는 이번에도 경계하는 기색이 없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남자의 발 밑에 편안하게 엎드렸다. 전 그럼 나가볼게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테니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아, 그리고 이건. 페니는 남자와의 팔짱을 풀고 부스럭거리더니 칙 소리가 나는 휴게실 안에 뭔가를 뿌렸다. 작은 물방울이 남자의 팔에도 살짝 튀겼다. 나뭇잎 냄새를 닮은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이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향수예요. 달러구트님께 특별히 빌려왔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남자가 1인용 팔걸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페니는 휴게실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정체 모를 두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792번 손님. 저는 와와 슬림랜드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꿈을 만드는 제작자예요. 저는 킥 슬럼버입니다. 동물이 되는 꿈을 만들고 있죠. 제가 만든 꿈 속에서는 범고래나 독수리가 될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라셨죠? 실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꿈을 만들다니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런데 어떤 일로 저를 찾으셨죠? 절 어떻게 알아보시는 건가요? 보내주신 꿈 일기를 봤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꾸었던 살아있는 열대우림이라는 꿈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열대우림의 풍경이 시간과 빛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꿈이에요. 페니가 뿌리고 간 나뭇잎 내음이 나는 향수 덕분인지 재빨리 숲의 전경이 떠올랐다. 아, 기억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꿈이에요. 맞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꿈 일기를 썼죠. 그걸 당신도 읽었나요? 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놀랍고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럽긴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기를 쓰면 그 내용이 백화점으로 전달된답니다. 페니 씨가 당신이 쓴 꿈 일기를 보여줬어요. 귀한 팬레터를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와와 슬림랜드가 말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적응은 좀 했나요? 킥 슬럼버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꽤 적응했죠. 6년이나 지났으니까요. 6년이라면 아직 완전히 적응하기엔 짧은 시간이군요. 전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덕분에 적응할 시간이 아주 길었죠?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킥 슬럼버는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꺼냈다. 그는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처음 보는 저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한데요. 남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왜냐면 당신은 우리와의 만남을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쑥스럽지만 우린 여기서 너무 유명해져 버렸고 마음 편히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나도 그렇고 와와 슬림랜드도 그렇고 당신 같은 친구가 필요해서 다짜고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한번 마음껏 이용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킥슬럼버가 말하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가 앉은 방향에서 의자에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신이 사는 이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잠을 매개로 이어져 있는 건 신이 주신 다정한 운명일지도 몰라요. 서로 어떤 말을 나누어도 좋을 꿈속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와와 슬림랜드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휴게실 안을 메웠다.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릴 사람? 그거 나쁘지 않네요. 남자가 마음을 열자 킥과 와와는 몇 달이나 수다를 떨지 못한 사람들처럼 쉴 새 없이 별별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전 10살 때 다짐했죠. 꿈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기로요. 처음에는 꿈에서라도 달리기를 해보고 싶어서 허허벌판을 마구 달리는 꿈을 만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작 면허도 없으면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죠. 내가 만든 꿈 꿔볼래? 처음 치곤 잘 만든 것 같아. 이러면서요. 그런데 글쎄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킥슬럼버는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보다 훨씬 격이 없이 편안해진 어조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두 다리로 걸어본 적도 없잖아. 네가 만든 달리는 꿈은 우스꽝스럽게 삐거덕거릴 것 같아. 꼭 두 다리를 목발에 매단 것처럼 말이야. 정말 고약한 녀석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어버릴 거야. 그건 네 녀석도 못 해봤지? 그랬더니 그 자식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남자는 킥슬럼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순간 난감했다. 최대한 연민이 섞이지 않은 표정을 짓고 싶었다. 킥슬럼버가 남자의 복잡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호탕하게 웃었다. 방금 당신의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불쌍하게 여기진 않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제 말이 맞나요? 아, 제가 그런 표정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었나요? 네. 그로부터 3년 뒤에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으로요. 겨우 13살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디서 그런 힘과 의욕이 솟아났던 건가요? 저는 꿈을 만드는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모든 게 다른 사람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모든 힘은 제가 가진 행복에서 나오고 의욕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에서 나와요. 저는 이곳에서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의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기쁜 일이죠. 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은 대부분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처음 만든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은 해안에서 멀어지는 봄고래의 시점으로 진행돼요. 그건 저 자신을 나타낸 거였어요. 제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더 큰 세상을 보는 봄고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바다에 빠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 더 큰 세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만약 내가 해안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킥은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털어놓았다.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 작은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애를 먹거든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거나 저 때문에 난처해 하는 게 신경 쓰여서 저한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우린 살면서 한 번도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표정, 목소리 같은 정보로 그저 추측할 뿐이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진실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처럼요. 어차피 알 수 없다면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당신을 보고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 아, 그렇네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의지하는 상담사 선생님까지도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도 비장애인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도움받는 만큼 저도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헤아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슬럼프에 빠진 저를 구했거든요. 와와 슬림랜드가 말했다. 전 사실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일 뿐이었어요. 꿈을 만들고 싶어졌을 때도 그저 늘 그리던 풍경을 꿈속에 담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색을 누구보다 잘 다루지만 여기 있는 킥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역동적인 장면을 구현해내는 어려운 기술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훨씬 손이 많이 가고 불안정한 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죠.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써준 꿈 일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나는 당신 같은 손님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 깨달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를 거예요. 와와 슬림랜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다. 어쩌면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다운 모습을 더 짙게 만들고 있는 것 같군요. 킥 슬럼버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받은 만큼 남을 돕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당신 다음이 뭔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제쳐두고 자기 마음을 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제 모든 다른 면들을 가릴 만큼 크고 빠르게 번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전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박태경이에요. 남자는 언젠가 한 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 입 밖으로 꺼냈다. 나도 그랬어요. 나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아요. 나는 킥 슬럼버인데 다리 한쪽이 불편해. 적어도 이 수준까지는 닿길 바랬어요. 이건 아주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킥은 한마디 한마디 공들여 말했다. 남자는 킥 슬럼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얘기를 용기 내서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태경 씨, 우리를 나타내는 어떤 수식어도 우리 자신보다 앞에 나올 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제작자가 있고 꿈을 사러 오는 당신이 있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서 잠자는 시간과 꿈꾸는 시간을 뺏어갈 순 없어요. 당신에게 어떤 꿈을 드릴 수 있을지는 우리 제작자들이 고민할 몫이에요. 당신은 자기 전에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고 편안히 있으면 돼요. 와와 슬림랜드가 확신에 넘치는 말투로 말했다. 그들이 휴게실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페니가 남자와 반디에게 싹싹하게 말을 건넸다. 괜찮으시면 제가 층별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층별 안내요? 여길 방문하는 것도 손님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을 되찾으러 가야죠. 저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손님 한 분 한 분께 필요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프런트에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다. 5층 직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할인 판매하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고
세일하는 상품들 중에서 좋은 꿈을 고르려는 사람들로 정신없이 북적거렸다.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좋은 꿈을 고르지 못할 것 같네요. 남자가 5층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머쓱하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테일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모테일? 모테일이라고 불린 발랄한 목소리의 직원은 남자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말을 건넸다. 아무한테나 이런 제안 드리지 않아요. 앞으로 손님께서 저희 5층 할인 코너를 찾아주신다면 특별히 제가 따로 숨겨놓은 귀한 꿈을 드리죠. 반디가 모테일을 보고 왕왕 크게 짖었다. 왜 날 보고 짖는 거야? 나 수상한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손님. 절 믿고 5층에도 종종 놀러 오세요. 페니는 모테일을 뒤로 하고 남자와 반디를 4층으로 안내했다. 4층은 반디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남자와 반디는 페니를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내려왔다. 반디는 4층에 내려오자마자 구경하고 싶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반디, 여기엔 널 위한 좋은 꿈들이 많아. 자, 어서 가서 골라봐. 안내는 나 하나로 충분해. 페니가 반디에게 말했다. 반디가 잠깐 머뭇대며 낑낑거렸다. 난 괜찮아, 반디. 어서 가봐. 반디는 남자의 허락을 받자마자 낮게 깔려있는 진열대들 사이를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반디, 그럼 안 돼. 여기선 괜찮아요. 평소처럼 얌전히 있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딱 반디만큼 활동량이 많은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어이, 요 녀석, 거기 멈춰! 어디선가 들려온 드르륵거리는 롤러스케이트 소리와 높은 톤의 남자 목소리가 반디가 달려간 방향으로 멀어졌다. 저분은 4층 매니저인 스피도님이에요. 쫓아가면서 신이 나 죽겠다는 표정이네요. 빠르게 달릴 일이 생겨서 기쁜가 봐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길에 남자는 이 백화점이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3층은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꿈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도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몸이 기억한다니까요. 오늘 다시 안내해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3층은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최신 유행곡을 틀어놓고 지내요. 갖가지 상품 포스터가 벽에 가득 붙어 있고요. 직원들 옷차림도 가지각색이에요. 3층의 매니저는 모그베리 님이에요. 기다리고 있던 모그베리가 남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저희 층엔 소리에 특화된 꿈이 많아요. 가끔은 좋은 대안이 될 테니 구미가 당기면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 다양한 감각이 발달하기도 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꿈은 모그베리는 두 사람을 붙잡고 3층에 있는 모든 꿈을 설명하려고 했다. 둘은 서둘러 2층으로 내려왔다. 간격이 딱 맞아떨어지게 정리된 2층 진열대는 구경하기가 편했다.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에는 딱 3걸음씩 떨어져 있었고 코너마다 같은 위치에 점자로 표기된 안내가 함께 있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음성 안내도 가능합니다. 2층의 비고 마이어스가 남자를 묵묵히 에스코트하면서 설명했다. 제가 손님에게 권하고 싶은 꿈은 추억 코너의 꿈입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지만 운이 좋은 날엔 시력이 나빠지기 전의 추억을 꿈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손님께서는 방대한 양의 추억을 보유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니 앞으로 영영 볼 수 없을 거라고 섣불리 단정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비고가 자세히 설명했다. 페니는 무뚝뚝한 그의 표정을 빼놓고 저 목소리만 듣는다면 어느 층의 매니저보다도 친절하다고 느낄 거라 생각했다. 2층의 꿈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추억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1층만 남았군요. 1층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특수한 꿈이나 아주 인기가 많은 꿈들이 준비돼 있어요. 페니가 1층에 새로 마련한 코너로 남자를 안내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특수한 꿈들을 모아봤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손님을 위한 자막이 나오는 꿈도 있고요. 수어가 지원되는 꿈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꿈들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꿈을 찾는 손님이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님들은 모두 원하는 꿈이 다른걸요. 저는 여기서 1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 사실을 똑똑히 배웠어요. 어떤 손님은 예지몽을 싫어하세요. 또 다른 손님은 낮잠 잘 때 꿈꾸는 걸 좋아하지만 늘 후회해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신 792번 손님은 특수한 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남자가 유난히 잠꼬대를 많이 했던 탓에 반디는 먼저 일어나 있다가 남자가 깨어나자마자 그의 손을 핥았다. 꿈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직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남자의 귀 속에 머물러 있었다. 틀림없이 다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 내용을 되뇌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무질서하게 머릿속에서 떠돌던 문장이 단어가 자음과 모음으로 부서져 내리더니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꿈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지? 주변에 아는 사람이 꿈에 나온 건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꿈속의 사람들은 남자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대한 것 같은데 분명 남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확실히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살면서 스쳐 지나간 이름 모를 사람들과의 대화가 재구성이 되어 꿈에 나왔을 뿐인 것이다. 뇌의 우연한 활동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었다.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를 정말로 만나고 왔을 리 없으니까. 남자는 침대에 앉은 채로 지난밤의 꿈에 대해 한참을 더 생각했다.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말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전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박태경이에요. 남자는 알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잠꼬대처럼 되풀이해서 입에 붙어버린 말이었다. 남자를 지켜보던 반디가 작은 소리로 왕 하고 말하듯이 짖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디를 정성껏 쓰다듬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그건 반디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상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반디와의 걸음에 호흡이 척척 맞았다. 도착하자 상담사인 윤 선생님이 문을 잡아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요, 태경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반디도 안녕?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반디가 조용히 상담실 안에 자리를 잡고 엎드리면서 리드줄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다. 반디가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여요. 상담사 선생님의 살가운 목소리가 기분 좋게 귓가에 울려 퍼졌다. 반디는 여기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건물 뒤편에 있는 뜰이 넓잖아요. 상담이 끝나면 늘 거기서 한바탕 실컷 뛰고 가거든요. 반디, 넌 형아랑 늘 어디든 같이 다녀서 좋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그들의 화제는 꿈 이야기였다. 상담사 윤 선생님은 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다. 어젯밤 꿈이 굉장했어요. 꿈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꿈속에서도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꼭 예전처럼 알고 지낸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맞아요. 반디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제 무의식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엔 그 상황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구체적이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아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자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남자는 윤 선생님이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투에 아주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더 기억나는 건 없나요? 태경 씨의 꿈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남자는 윤 선생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걸 알았다. 저도 더 말하고 싶지만 기억해내려고 애쓸수록 더 빠르게 잔상이 사라져버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기라도 적어둘 걸 그랬어요. 꿈 일기를 쓰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기록이 기억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윤 선생님도 꿈을 자주 꾸세요? 선생님의 꿈 얘기도 듣고 싶어요. 저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죠. 꿈 일기를 써본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덕분에 아주 오래된 꿈인데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꿈도 있어요. 봄고래가 되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아주 멋진 꿈이었죠. 얼마나 오래된 꿈인데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1999년의 꿈이었으니까요.